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구비서류를 잘 갖춰서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는데 부당하게 이를 거부당하였거나 반려당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이 신청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서 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심판에서 패배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행정심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저의 경험만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은 단심제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이긴다는 얘기죠. 청구인이 확실하게 이기게 되면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완벽하게 구속하는 족쇄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행정기관이 더 이상 조건 없이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는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행정소송은 1심에서 청구인이 이길 확률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인용될 확률이 이보다 높아 20에서 30% 정도는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서 또 어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정심판 승소율이 행정소송 승소율보다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20, 30%의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날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게 좀 무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는 변호사의 행정소송 비용 보통 최소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래 받죠. 이것보다 적게 받고 수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 문제는 재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요즘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액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전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청구인이 1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이 들게 되고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므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행정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들을 많이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행심 재결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유익이 되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약점까지 또 행정기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까지 알아내게 돼서 추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나에 대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심판 재결 결과서를 보면 재결서라고 하죠. 재결서를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예 행정소송을 포기할까? 행정소송하면 이기겠다. 어떤 이러한 판단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행정심판은 단기간에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많이 걸려도 5, 6개월 안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면 피청구 기관에 그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청구 기관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떤 뭐 법원의 공판이나 출석조사 같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찍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심판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또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상급기관인 별도의 그 기구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호사보다는 행정기관의 일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는 엄분이만큼 행정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심판만큼은 행정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행정사는 현장조사나 면담조사 등을 통해서 처음부터 일어난 순서대로 진행 경과와 실체를 하나하나씩 꿰맞춰가면서 정리하면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행정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행정사는 늘 저는 뭐 권익위의 민원 업무를 쭉 한 37년간 담당을 하면서 조사관에서부터 뭐 특별조사팀장, 과장까지 담당을 하면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일처리 과정에서 현장에서 약점과 문제점 또 의사결정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리하고 심도 있는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하고 각급 법원의 판례 또 헌법재판소의 재결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도 다 봐야죠. 위키백과 등도 폭력계일에 검색을 해봐야죠. 그리고 강학상으로 어떠한 그 학문적으로 이거에 대한 주장과 이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이거저거가 부당합니다. 행정기관이 이거가 부당하게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유력한 청구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반드시 찾아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행정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들까지 찾아내서 청구서를 작성하되 그 판단은 행정심판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작성하지 말고 청구인 기준에서 작성하지 말고 행정심판위원회 입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기준에서 눈높이에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논리력과 설득력 그리고 합리성까지 동시에 갖추어지게 되어 그만큼 행정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열심히 이렇게 작성해서 촬영해서 찍어내고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저를 생각해서 구독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